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서울을 중심으로 유세 활동 중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노인회를 순서대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각각 간담회를 가진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전에 방탄복을 입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광화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후에 호남으로 이준석 후보는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탄복을 입고 유세 현장을 돌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번 주부터는 유세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방탄 유리막을 설치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 연설 때는 방탄 유리막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설치하는 걸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장현주 부대변인님. 글쎄요, 국민들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진영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런 얘기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그리고 내란 혐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상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런 방탄 유리 속에서 국민들께 또 그런 또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또 캠프 입장에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작년 1월에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테러를 당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또 관련된 제보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마치 뭐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부분들을 선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 공세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이게 어떻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사실 캠프에서는요, 후보자가 국민들, 시민들 한 분이라도 더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더 가까이 가서 스킨십 하는 것 훨씬 더 하고 싶고 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호의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소극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아쉬운 건 저는 이재명 후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선거 전략에 이용된다라는 취지의 정치 공세는 사실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당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진짜로 국민 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모습들도 나중에는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뭐 특별한 그 경호를 강화해서 뭐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없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작년 1월에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방탄유리까지 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뭐 말하자면 심각한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경찰에 여기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느긋한 부분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광화문 천막당사에 나타났다가 그때 뭐 외부 활동도 좀 줄이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갑자기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방탄복을 넘어서서 저런 방탄 유리까지 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에 후보였죠. 후보가 실제로 총격 피습을 당하면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 다만 그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결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들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이미지,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이 실제로 신체적인 협박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무언의 메시지로서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앞서 호남으로 향한 이준석 후보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 긍정적인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 후보는 오늘 곧장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고 잘랐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희 당에서도 단일화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았을 때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했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좀 확신이 들어야만 이준석 후보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저희가 그 정도까지 수준을 올라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최우선 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토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청년으로서의 재기발랄함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드린 뒤에 막판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에 있어서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오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준석 후보 특유의 그 캐릭터가 좀 더 진해지면 그때쯤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선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끝나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급한 것 같지만 이준석 후보는 뭐 급할 거 없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입장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급한 건 국민의힘인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도 김문수 후보로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이준석 후보의 몸값만 올려주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로는 이 선거가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제 토론회 얘기 잠깐 해보면요. 어제 경제 분야 토론회였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협공을 자주 받았는데 혹시 다음 분야 토론회에서는 이런 걸 조금 더 준비하면 좀 좋겠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어제 선두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예. 또 따라오는 후보들이 뭐 거센 공격하고 공세 부리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캠프에서도 당연히 뭐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공세를 할 것이라는 거 예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와 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들을 꺼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어제 토론을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김문수 후보나 뭐 이준석 후보의 그 질문이나 뭐 공격들이 사실상 큰 유효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있었던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복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의 맥락을 무시하고 너무 말꼬리만 잡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본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별로 공감대는 없었을 것 같고 예. 다음 토론에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했던 그런 태도, 그런 스탠스로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 많은 공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토론의 MVP는 이준석 후보다라면서 축해서 하게 됐는데 다음하고 그 다음 분야가 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민감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질문이 들어갔을 때 특히 지금 1위로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답변들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적이시네요라는 단어들을 계속 썼었거든요. 청년 일자리도 늘리겠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도 극단적이시네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었던 뭐 셰셰 발언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잘하면 됩니다가 어제 답변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것이 앞으로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뭐 한 0.7%포인트 차로 지면서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여줬던 토론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정치 지형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번 이제 토론에 있어서는 아마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디테일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유효타를 전 좀 날렸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번 토론에서 더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요, 화제가 된 몇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지사 할 때 칭찬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거예요.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김용태 의원이신가? 다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장현주 부대변인. 지금 이재명 후보는 비싸게 팔고 있다고 한 적이 없다. 발언에는 이게 맥락이 있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언에는 정말 맥락이 있죠. 그리고 이 맥락을 이해를 저는 못하고 이런 공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꼽아서 왜곡하고 또 프레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게 결국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도 경에 본인의 어떤 업적이랄까요, 치적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에 계곡을 정비하면서 또 국민들의 권리와 그리고 업주들의 생계권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특히 2019년경에 커피 원두의 원가가 한 120원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 커피 원두의 원가를 마치 이재명 후보가 모르는 것처럼 또는 뭐 비싸게 팔고 있다라고 뭐 자영업자들을 호도한 것처럼 왜곡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뭐 공격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왜 저러는 발언을 했을까라는 배경을 찾으시게 되고 그 배경 속에는 결국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에 또 계곡 정비라는 일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력 있고 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국민의힘이 자꾸 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도지사 때 했던 일들 또는 성남시장 당시에 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이 더 회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발언과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또 어떤 SNS 글로 네. 양당이 서로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뭐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로 각각.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송사까지 갈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맥락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맥락을 살펴보면 오히려 커피를 비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본인 워딩에 뭐가 있냐면 네.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닭죽은 1시간 동안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뻘뻘 흘리고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네. 이게 1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를 왜곡했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로서 지금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네. 본인이 그동안에 공직선거법으로서 여러 차례 재판을 갔었고 2020년에도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있는 그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결국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너무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맥락에 대해서 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긴 요구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왜 그건 몰랐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 또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혹시 어제 주요 발언 중에서 이런 부분 좀 눈에 띄게 좀 봤다 혹은 부적절한 발언이 뭐 질문이 있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일단 질문 자체가 너무 좀 극단적이거나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아마 이재명 후보가 잘 또 공격에 받아쳐내고 또 그 부분들을 잘 캐치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김문수 후보나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뭐 좀 공격하면서 뭐 협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사실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 중요한 건 국민들께 왜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지, 왜 본인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런 자세나 뭐 협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마치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걸 보시는 국민들은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하게 설명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토론에서는 제가 뭐 고언을 드리자면 그 두 후보도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께 좀 내세울 것들 또는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좀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관련된 뭐 공격들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치 있게 또 때로는 또 날카롭게 잘 또 받아쳐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토론회가 또 첫 토론회였고 또 네. 방송 3사가 다 생중계를 했었고 또 밤 시간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이제 공을 좀 들였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의 어제 토론회 이후로 좀 지지율 상승에 영향이 좀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어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준비된 후보가 아니라는 것 어제 시청하신 국민들께서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AI 강국 만들겠다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0조 원, 그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 1년 예산 600조에서 700조 정도가 되는데 이 100조 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세 가지를 꼽아달라라고 이준석 후보가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도 AI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공약을 보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중지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뭐 그리드망을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비용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 4일만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줄이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역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120원 커피에 대해 이야기 지적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곡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만 돌리는 것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토론의 내용과 모습, 뭐 어쩌라고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감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제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안정적인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다시 한번 저희를 봐주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개헌안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띄웠고요.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임기 단축을 내세운 4년 중임제로 맞불을 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어떤 책임성을 좀 강화하자는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만은 임기를 놓고는 견해차가 좀 보였습니다. 연임제냐 중임제냐 뭐 이렇게 좀 갈린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 시점에 개헌안을 왜 띄웠을까 싶습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기 때문이죠. 예.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였었고 그때도 대선 공약으로서 개헌안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대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당내에서 경선이 있을 때도 김동연 후보 그리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해서 그때 바로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동안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법안의 형태로서 그렇게 날치기 같은 모습을 처리를 했으면서 왜 국민투표법은 그때 안 된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에 갑자기 이 개헌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토론 과정에 있어서 왜 개헌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개헌안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까 그 120원 커피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일이 좀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헌안을 띄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전략적이었다. 그럼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예.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제가 적절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유보를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시기적으로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제안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내란 종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고 화급한 그런 화두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대선 과정이나 또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기적인 이야기를 했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개헌과 관련해서 왜 구상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갑작스러운 구상도 당연히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3년 전에도 대선에 출마를 해서 토론회를 거쳐온 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준비된 후보이고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된 부분들도 본인이 구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공약으로 꺼내놓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특히 분권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들을 분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골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께 울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개헌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굳이 왜 연임제라는 표현을 쓰는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푸틴 모델이죠, 그게. 굳이 연임제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민주당 개헌안의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로 권력을 집중하고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장기 집권을 돕는 그런 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민주당의 정책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개헌안입니다. 우선 연임제를 시비를 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나왔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연임제에서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겁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러니까 연임제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한 번 더 하는 거고 중임제는 일정 횟수를 두고 반복해서 출마 가능한 건데 이걸 두고 연임제가 좀 장기 집권을 노린 거 아니냐. 푸틴이 모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임제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4년으로 줄인다면 8년을 할 수 있는 거고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2번 하고 8년 하고 4년 쉬었다가 또 8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개헌안에 있어서 연임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생각을 해보니까 개헌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약으로 내놨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뭐 토론 같은 것도 거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여기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강규재 선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연임제가 좋은 것이냐 중임제가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권력구조 개편에 더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년 하고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시기를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기를 단축하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연임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결국에는 여야가 협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만들고 그리고 본인 임기 안에는 개헌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것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포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까? 우리 헌법 128조 2항에는요. 임기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중임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집권을 노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상 어떻게 통용이 되는지 이야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포 마케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리고 김문수 후보야말로 정말 개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되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또 진솔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구상들을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집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각각 그 대통령 4년 연임제 또 중임제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앞서서 사건을 맡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오늘 과거에 이른바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의혹 제기 사실은 아니며 접대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판사의 뒷조사와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믿고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을 제공을 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거짓말을 해서 부득이하게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지금 노종면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사진을 지금 공개된 거를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지금 사진들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인사가 지기현 판사를 보이고요. 그 외에 한 2장의 사진을 더 추가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또 자세히 이렇게 봐도 좀 비스슨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또 민주당이 요구한 건 무엇일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좀 더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 공개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지 않고 마치 사진부터 공개하면 좀 폭로전에 나가는 그런 인상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그리고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까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지기현 판사가 관련된 내란 사건 재판에 앞서서 입장을 내면서 사실 이 부분의 사진이 공개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입장을 내려고 했다면 사실 지난주에 관련된 의혹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입장을 냈으면 될 것이었을 텐데 오늘 사실 관련된 내란 사건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사적인 얘기를 또다시 하는 부분 그런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과연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인을 해줘야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일단 대법원 예규에서도 사무분담이나 또 배당과 관련된 예규에서도 관련해서 법관의 비위 혐의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건의 분담도 바꿔야 된다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계속 맡고 있는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법부가 다시 한번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윤리감사실에서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징계나 고발 조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사진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뭐 직접적인 어떤 의혹에 대한 증거가 될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될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는 오늘 오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예. 본인의 재판은 아니잖아요. 결국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앞서서 본인의 개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의혹의 핵심이라는 것은 접대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민주당이 가지고 온 사진을 보면은 접대라기에는 옆에 2명의 남성 지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냥 술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술집의 사진,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홀에 있어서의 사진인데 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백만 원이 나오고 있는 룸사롱이 이렇게 그냥 홀에서 술을 마시는 상황인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예상과 달리 오늘 오전에 재판 전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의 감찰도 속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의혹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접대 의혹, 접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지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지기현 판사의 추가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재판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지난 기일에 이어서 육군 특전사 박정환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자, 발언 내용을 보면요. 일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병력을 투입하라는 전화를 계속 받았고 문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 또 끌어내라는 지시가 다소 충격적이었고 관련 참모인 정보처장, 작전처장과 눈이 마주치고 매우 당황을 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술 자체는 예.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어떠한 반박의 진술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박정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김용현 전 장관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본인과 직접 연락이 되었었던 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이런 실무진들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서 진술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 다시 나와야 되거나 이렇게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박정환 참모장이 뭐 원래 지난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증언을 못하고 오늘 또 나왔다고 하던데 이것도 뭐 재판이 좀 늘어지고 있는 현상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박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예. 뭐 아예 증언을 못한 것은 아니고 아마 증인 신문이 조금 진행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나 이런 또 중요한 증인들이 나와서 관련된 부분들을 증언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예상됐던 것보다 지체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넘겨야 될 만큼 아무래도 박 참모장의 진술이 중요하고 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른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물론 뭐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지금 나오는 뭐 증언들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바로 입증해 주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박 참모장이 거짓말을 굳이 할 동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굳이 할 만한 그런 동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술이 꽤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윗선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그럼 그 윗선이 어디일 것까지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SNS로 자진 탈당하겠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탈당 후에 처음으로 공판 기일에도 참석을 했는데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호소, 좀 지지에 영향을 줄까요? 강진우 변호사님? 그동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고 계신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여기에 대해 어떤 인위적으로 제명 조치라든지 징계 절차를 통하게 됐을 때는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뒤를 돌리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했고, 근데 자진 탈당이라고 해도 그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출당 조치 아니야라고 하면서 당에 또 실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았을 때는 그동안에 뭐 창당, 그 청년 변호인들 몇 명이 창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창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굳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 지난 그 파면 결정 과정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지만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줄탄핵, 예산안 정국, 특검 정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미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협치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위장 탈당 아니냐, 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자진 탈당보다는 좀 더 중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나요? 국민의힘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어야 했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절연됐다. 이렇게 아마 보이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힘에는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저는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자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의지를 보여줬어야만 국민들께 울림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탈당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6일 동안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은 탄핵 국면으로 5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에 비해서 이 선거인단 등록 기간이 줄었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확정된 재외투표 유권자는 모두 25만 8천여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약 14%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각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지에서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